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응적 인격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저 김경동 박사가 제시했던 각종 지표로서 GDR이라든가 인격 규모 같은 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 중요한데 우리가 무섭게만 보고 위험한 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발표해 주시고, 김철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기존 자산을 응용하는 액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 수집 분석 판단 처리가 있는데 판단까지 발전돼 보고로만 그치고 처리가 안 돼 있다는 문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 비대칭 전략 부분으로서 탈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김철호 박사님 같은 분들 국방부 장관으로 전문가니까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전문가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멘트해 주시고요. 하고 두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랫동안 앉아 계신 쿨러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한 말씀. 네. 그 질문. 네.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바 있습니다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한국신보라고 알려져 있죠. 한국신보. 거기에 그 북한의 영평도 도발을 독약을 마신다, 유리 표현을 해가지고 비판하는 한 기사가 소개된 바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황영철 박사님께서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중국이 아까 이제 그 의견들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앞으로 저 과연 어떻게 그 미래가 계속 성장하는 것인지, 아까 이충 박사님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경제학자들도 좋게 보는 측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이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들도 변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50년대, 60년대에 소련이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계속 잘 나갈 것이라 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경제학 쪽에서도 여전히 그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그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누구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자유기업은 오셨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김광동 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아까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합리적 리더십을 한번 잘 보고, 중국이 그러한 어떻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추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거며, 또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나 협력의 가능성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어떤 노력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최 박사님 말씀을 꺼내셨는데요. 저는 연평도에서 당하고 그런 책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기 복걸 선생님 그 한반도에 들이는 중국의 그런 그림이나 플랜라이제이션 같은 것하고 로스테빌의 이충근 박사님 번역하신 The New Chinese Empire 그거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로스테일은 결국 그 레니니스트적인 그런 그 독재 국가로서의 중국 체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역사적인 경로라거나 지금 중국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적인 또 네이션적인 그런 과제로 볼 때 탈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향후 세대가 바뀌어도 그 중국의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내셔널리즘,
의존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지도부들도 또 역시 그런 패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결국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옥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재검증을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광동 박사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 어떤 중국 내의 민주화하고의 그 가능성, 그쪽 가능성과 우리가 또 거기에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미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퍼스펙티브가 안 되는가, 그 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동열 박사님한테 질문을 안 하니까 서운해는 거니까 저도 유 박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복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지도자들의 그 인식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100년의 국치를 겪은 이후에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은 결국 뭐 시진핑이가 지난번 언급한 것처럼 우리 1950년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전쟁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고 뭐 우리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죄송합니다. 뭐 미국도 제국주의죠. 뭐 중국도 제국주의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있는 제국주의고 미국은 자본주의적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제국주의라고 보는데 그 중간에 낀 게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그 위치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뭐 토론을 말씀하신 이충국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나 중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정말 허다,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고 뭐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등소평이가 죽으면서 2세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향후 50년간 절대 미국과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커보니까 지금 2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붙으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뭐 패망한 소련이 구소련이 패망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레이간이 저걸 뭐 꺾어야 될 첩으로 봤으니까 중국 소련과 미국 간에 엄청난 군비 경쟁을 했죠. 결국 거기에서 미국의 그 저력을 견디지 못한 소련이 결국 패망했는데 중국이 그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결국은 지난 정권, 노무현 정권 하에서 뭐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는 결국 중국 지도부들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죠. 북한 편이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접근한 것 같은데 저희가 중국과 어떤 한반도 정책,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니까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는 지금 현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김광동 박사님 얼핏 말씀하셨는데 과연 중국 내에서도 뭐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저희 민주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죠. 과연 그 세력들과 정부 차원이건 뭐 민간 차원이건 어떤 연계를 갖고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들 혹시 없어요? 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1인당 3분 내에서 좀 이렇게 모아서 엑기스로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설명이 부족하면 또 후식 시간이 있으니까 나눠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복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에 따라가지고 대응 처방이 나올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것을 하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서만 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곰포스 커브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게 기분이처럼 이렇게 딱 뭐가지고 X자형으로 되고 요 커브를 어떻게 피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망이 달라가게. 근데 칸 자신이 그 유명한 실수를 저질렀죠. 일본이 2000년에는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얘기해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그 성격, 이용 가능한 자료 이런 거 가지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발전을 보는 것이 예상보다는 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누군가 기록을 깨지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무섭게 나간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지금처럼 당이라는 그 조직이 국가를 실제로 만들고 국가를 통해서 인민들을 통제에 착취하는 그런 시대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에 참여하는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변모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태도를 바꾸고 있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민주화가 되는 것이고 공격적인 태도,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바꾼다고 하는 예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인민들이 그 민족주의가 더 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일 문제에서 한일 협정을 맺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그분은 거의 독재적인 권력을 줬거든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누구도 독도는 다른 것하고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호의적인 발언은 그 다음날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뭔가 작전입니다. 그걸 줄리앙 망다가 1920년대 얘기했거든요. 왕들이 외교를 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인민들이 주권에 참여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큰 것, 하여튼 망할 때까지 싸운다 그 얘기. 이게 제1차 대전이라고 줄리앙 망다는 진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쨌든 큰 나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우리 이제 기업들이 앞장서 갖고 이제 우리 그 정부를 제약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예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삼성의 경우에는 중국 본사하고 나머지 여기 한국 본사하고 거의 대등하는 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다 중국 못 나가면 중국 나라는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국에 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앞장서 갖고 우리를 제약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중국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속될 거다. 이게 저희 비관적인 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소되느냐? 해소는 안 된다고. 그게 중국의 정체가 그러니까 폴리틱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지금처럼 그 군사적으로 강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속될 수가 없다. 굉장히 비관적이다. 네, 고맙습니다. 민통구에서 아주 엑기스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김강동 박사님은 특별한 주문으로 아까 환구시보에서 나온 걸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환구시보는 옆에 이동열 박사님이 말씀드릴 것 같고 그게 인민일보의 자매지인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나 중국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할 경우도 있고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역할 분담의 그런 차원이다. 그거는 일종의 대외적 그 선전 메시지로 봐야지 그것도 중국의 정책으로 저는 볼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문제면서도 사실 여기서 합의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중국이 위협으로 갈 거냐, 아니 부정적으로 갈 거냐, 긍정적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국이 긍정적으로 갈 거다 혹은 부정적으로 갈 거다를 논의하거나 혹은 중국이 계속 우길승천할 거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장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춤하거나 이렇게 붕괴까지는 안 나더라도 상당한 그 와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결론일 뿐이지 그것을 그 근거를 갖고 또 예상을 한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중국의 위상, 경제적 위상, 군사적 위상, 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파워는 커질 거다. 그거를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뭐 2, 3년에 한 번씩 중국을 가봅니다만 갈 때마다 변하는 거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고 또 통계로 나타나고 뭐 이번에 싱가포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G2나 G7 뭐 G20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지 그 위상이 강화되고 크고 우리한테 미칠 영향력이 강할 거다라는 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은 향후 중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그 낙관적인 이유는 중국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큰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산권을 개인이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뺏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뺏을 수가 없다고 보고 그것을 뺏는 순간 중국은 무너지는 거고 지도체제고 뭐고 국가가 깨지는 건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재산권이 사유재산권이 분명해지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민주지향적이고 자유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중국이고 또 과거와 달리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그 교류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뭐 휘젓고 다니고 웨이 오브 라이프를 만들어내고 가치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저는 거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단절된 기간은 40년 이상이고 또 세계하고 단절된 기간이 중국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하고 오픈된 기간이 결과적으로 20년이어서 그렇지 이것이 향후 또 다른 20년 또 다른 30년으로 갔을 때는 저는 현재와 같은 가치를 그 대외지향 뭐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대한관을 변화시킨 거는 사실 몇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민항기가 춘천에 그 불시착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1대1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가지고 굉장한 쇼크를 먹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굉장한 쇼크를 먹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이 드라마가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쇼크를 줬습니다. 그리고 6, 7년 전에 그 대장금이 엄청난 쇼크를 줬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 어떤 그 MBC 뭐랄까 이 선망도 있고 또 미국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또 부정적인 뭐랄까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손을 한번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가치나 문화나 이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김정일이가 중국 갔을 때, 또 김정은의 세습을 뭐 동의했을 때, 또 이 천안함이나 이럴 때, 그 북한을 옹호했을 때, 그 인터넷상에 민주나 자유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코멘트의 양을 쫙 따져보면은 저는 이게 개혁, 개방, 뭐 미국 유학, 기업, 대외관계, 무역 이런 관계로서 나타나는 그 거대한 힘과 또 개혁 개방이나 이 재산권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그 힘은 현재의 중국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대북한 관계 또 한국의 이 머스를 휘둘러대고 센카쿠에서 휘둘러대고 이러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저기 맞서 싸우거나 뭐 적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고 또 장기적인 전망이다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 이제